가장 많은 분들이 하신 질문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마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그렇고 가장 궁금해 하셨을 텐데 김종현님은 활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활 쓰는 연습을 이제 어릴 때도 했었고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도 당연히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했었고 요즘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 한 1, 2년간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이제 새로운 곡들을 다시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낀 게 활의 어떤 표현의 가능성을 조금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같은 노래에서도 또 같은 뭐 보잉에서도 다른 소리가 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잘 만들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가구를 만들 때도 나무를 이제 보통 사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끄럽게 만들고 또 뭐 스케이트장에서도 세팅할 때 얼음을 갈고 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활쓰기의 어떤 시작이자 끝이 저는 레가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가토에 이제 근 한 2년, 3년 정도 계속 꽂혀가지고 또 그게 너무나 필요한 곡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당시에 뭐 베토벤 곡이라든지 프람스 곡이라든지 아니면 모차르트 곡이라든지 또 그런 혹은 다른 낭만주의 작곡가들 중에서도 특히나 프레이즈가 길게 끌려야지만 뭔가 곡의 진가가 딱 나올 수 있는 곡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좀 레가토에 제가 좀 꽂혀서 연습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레가토의 기본 원리는 제가 배우고 또 공부하기로는 이제 업활에서 다운활을 갈 때 이 손목이 뭔가가 딱 걸리지 않는 동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그대로 내려와야 되고 또 내려간 그대로 올라와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연습은 사실은 뭐 연습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것보다 그냥 하루 연습 시작하기 전에 스케일 혹은 개방형 연습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빠르고 또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늘 생활화하는 게 이제 저의 주된 이유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레가토 안에서도 무궁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레가토를 할 것이고 그 레가토 안에서 꼭 레가토 그러니까 소리가 발린 소리가 꼭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서는 또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그런 거는 또 저도 계속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케일 할 때 꼭 레가토 연습을 따로 빼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본 원리는 활이 바뀔 때 손가락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가 이런 톤을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네네네. 그런 바이올리스트가 있으세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제가 연구를 한다는 게 꼭 뭐 이렇게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뭐 노트에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연구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새로운 걸 접하고 그거를 본인한테 접목시키는 게 되게 좋은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주를 많이 듣고 봐야 한다고 배웠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좋아하는 바이올리스트들이야 너무 많고 왜냐면 제가 방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곡마다 또 제 마음에 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따로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은데 굳이 추려서 얘기해보자면은 제가 제일 오래 좋아해왔던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니콜라이 스나이더라는 나라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유럽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소위 얘기하는 그 정말 야성미 있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선만 가면 소리가 너무너무 맑아지고 청아해지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프레이징을 굉장히 독특하게 잘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함부로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시야를 조금 트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은 바이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한국에 오신 오구스틴 투메이도 저는 너무나 존경하고 멋있어하는 바이올리스트입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발리스틱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음악을 여기서 저 멀리까지 끌고 나가는 거, 그다음에 또 얼마나 높은 고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실은 뷰러토로 엄청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이제 조금 더 전 세대로 가면은 저는 뭐 오이시아프를 너무나 존경하고 또 앞으로도 본받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수영 아트 트레이드와의 인터뷰 중에 음악에서도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룰 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연주할 때도 작곡가의 의도와 내 생각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균형의 근거를 찾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주 준비 중에 혹은 뭐 유학생활 공부 중에 혹시 이러한 균형의 근거를 찾아내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순간이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많은 작곡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슈만이나 뭐 가끔 브람스 뭐 이런 분들 곡에 악보에 그 독일어로 되게 세세하게 지시어를 네. 적어놓은 곡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해석해 보면은 뭐 이래 저래 하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진실로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는 거가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아는 독일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실질적인 뭐 건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되게 아날로그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의 그 작곡가들이 무언가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나 혹은 풍경이나 혹은 뭐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연주했던 홀에서 지금도 현역 오케스트라들이 하고 있고 또 그때 있었던 뭐 공원 것들이 아직도 있고 전반적인 어떤 독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 혹은 그런 하늘의 색깔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올해 이제 네 번째 연주를 앞두고 계신데 그 세 번째 연주 전에 또 영상 인터뷰를 하나 하셨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작곡가 이자이의 삶의 모습, 예를 들어서 여러 음악가들과의 왕성한 교류를 통해서 작곡이나 음악적 표현 양식에서 시너지를 이끌어냈던 것, 그리고 음악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 등이 부럽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변 음악가 혹은 연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음악적 방향이 있는지 혹은 또 누구와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지 궁금하시다고 하세요. 사실 제가 뭐 좋아하고 존경하는 연주자들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누구랑 함께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사이를 언급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친구일 수만도 없고 또 언제나 경쟁자일 수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본받고 싶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던가 아니면 특히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무언가 배울 게 없을까 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조금 친해지고 또 보고 또 만나서 또 얘기도 해보고 또 연주도 들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음악과 삶을 나아가서 삶을 조금 더 풍성하고 풍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되게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혼자서 많은 것을 감내하고 또 관객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는 또 다른 어떤 고충의 시간들이 저마다 어떤 연주자든 간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끼리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꼭 뭐지 관객분들과 만나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많이 힐링될 수도 있고 좋지만 또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만나서 뭐 이번 주 정말 힘들었다. 뭐 당신도 정말 힘들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푸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 게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좋은 연주자,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요. 네, 그럼요. 끝이 없이 네, 올라가고 싶고 그래야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예를 들면 뭐 정말 매일같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그런 분들과 갑자기 만나면 일단은 팬의 입장으로서 또 뭐 그렇게 팬의 입장으로서 또 후배 입장으로서 약간 이렇게 위축되기 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편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더더욱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효과적인 그다음에 활발한 교류 그다음에 더 좋은 음악을 위해서 네,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이제 바이올리스트로서의 삶도 있고 인간 김동현으로서의 삶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김동현의 꿈은 무엇일까? 뭐 이상적인 꿈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인 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적인 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꿈들을 구체화하는 게 사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 또 네. 네, 거기를 위해서 나아가기도 확실하게 이제 방향성이 조금 더 뭐랄까 깔끔하게 잡히니까 그래서 그게 편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간 김동현으로서 꿈은 저는 그 관심 받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봐 줬으면 좋겠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올리스트로서의 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좋은 음악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방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야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떳떳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는 거 그게 제 꿈입니다. 네. 너무 솔직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연주를 많이 하시다 보면 똑같은 레퍼토리가 계속 해야 될 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영감들은 주로 어디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새로운 게 너무 새로운 거라기보다 좀 변화를 계속 주시고 그러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우선은 같은 곡을 다시 할 때 만약에 그 간격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웬만한 텀의 경우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같은 작곡가의 곡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에 연주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랑 그 다음에 다시 할 때의 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다르기도 해서 결국에 음악은 작곡가의 곡을 하는 거지만 제 음악을 연주하는 거기도 하니까 달라진 제 생각을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과정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영감을 얻어서 뭔가 주입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은 제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어보는 거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달라지려면은 많은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풍경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좀 재밌어도 보고 슬퍼도 보고 화나도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데이터처럼 쌓여서 그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장하는 능력도 키우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곡을 다시 할 때에 새로운 곡처럼 대하라고 저는 항상 배워왔고 또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뭔가를 찾아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두 번째, 달라진 자신의 생각들을 돌아보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싸우고, 많이 화나고, 슬프고, 네, 이런 것들. 답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네. 오늘 온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런 게또 다양한 곡을 그 정도의 완성도로 높여서 해야 콩쿠르에서는 국제콩쿠르 같은 그럼요. 계속 많이 가시면서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는 그런 연습할 때의 과정? 콩쿨 하나를 나간다고 예를 들면 1차에서 뭐 바가니니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나 그다음에 그냥 평균적인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차에서 한 50분 정도 리사이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3차에서 콘체르토 하나 혹은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가는데 저는 항상 반대로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3차부터 2차, 1차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콘체르토는 곡이 길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단순히 그 순간 몸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 완성이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완성이 되어본 적도 없지만 사실은 최대한 약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사골국 끓이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 2차 곡에 이제 당시에 닥쳤을 때는 중점을 둬야 되니까 1, 2차가 끝나고 3차를 준비할 때도 만약에 그게 정말 이렇게 푹 익어 있으면 다시 꺼내는데도 그렇게 원상복구 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3차 곡들을 먼저 준비하는 편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1차 곡에 많이 쓰이는 무반주 곡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얼마나 바짝 열심히 했냐도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콘체르토랑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소에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시간들이 없어요. 누구나 정말 뭐 나이대와 상관없이 뭐 초등학생도 없고 중학생도 시간 없고 고등학생 당연히 없고 대학생도 없어요.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지금 만약에 2시간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내일 다시 했을 때 조금이라도 뭐가 좀 더 남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학생이 되면은 뭐 많이들 놀기도 많이 놀고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하지 못했던 세상을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연습 시간을 내서 방금 말씀드린 방향대로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학생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그런 거의 중요도를 깨닫기가 쉽지는 않은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여기 계시면 지속적으로 그 당장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사실 감정을 다스리는 거 그것도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현 씨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네. 연습하기 싫고 그렇죠. 짜증나고 좌절감이 들 때는 있죠. 있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세요? 오늘은 진짜 연습하기 싫다 싶으면 한 반나절 진짜 안 해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누워 있었던 내가 굉장히 꼴보기 싫고 뭐 그럼 이제 보통 누워 있고 그럼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막 까치집 지고 막 이렇게 붓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다들 이렇게 집에서 그냥 혼자 가만히 계속 있으면 되게 꾀지지해지더라고요. 표정도 그렇고 결국에 돌아보면은 그렇게 진짜 안 했을 때 안 하고 싶다 해서 진짜 안 했을 때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노는 것이라도 뭐 정말 어딜 가서 친구들이랑 어딜 가서 논다든지 혹은 뭐 가족들이랑 정말 뭐 드라이브를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것도 데이터로 남을 수 있게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안 하고 나면은 나는 왜 살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한번 딱 쉬었을 때 정말 너무 힐링돼서 충전돼서 이제 다시 내 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 성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바빠야 좀 바쁘고 힘들어야 좀 이렇게 살만 나는 타입, 좀 피곤한 타입.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질문 주신 건데 가끔 일탈을 꿈꾸기도 하시는지 소소한 일탈을 실제로 자행하기도 하시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저는 일상에도 충분히 보통 사람들이 일탈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요. 뭐 밤새 술을 마신다던가, 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일탈의 어떤 범위나 수준은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막 탈출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막 들지는 않아요. 저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에서도 약간 만족감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감 느낀다기보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 불만족하는 타입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일상을 정말 스트릭트하게 딱딱하게 또 반듯하게 만약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일탈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같은 일을 계속하면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생각이 필요한 시점은 그렇죠. 네, 직업을 막론하고 또 나이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게 뭐 생산적인 거든 혹은 정말 극히 비생산적인 거든 뭐든 간에 저는 일탈은 가끔씩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현 씨가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은 축구인가요? 축구 보는 거 사랑하죠. 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매일 밤마다 해외 축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도 또 오늘 밤은 기분 좋게만은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졸이면서 다들 보실 테니까. 네. 축구 보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게임하는 거 다 제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좋은 소스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시는데 네. 독일 음악이랑도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제 계속 공부하시고 싶다 하셔서 네. 독일 외에 다른 곳도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아마 곧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떠나게 되고 굳이 비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선생님이랑 같이 마드리드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제가 정말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또 거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거기서 클래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한국이나 유럽에서의 연주 계획이나 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아직 조율 중인 것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잡혀 있는 거로는 당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지금이 하반기니까 하반기 끝자락이니까 지금쯤이면 보통 상반기 끝자락 정도까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오고자 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저도 또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종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꽤 자주 왔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는 군 복무를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오래 있었고 또 올해는 연주들 때문에 오래 있었고 하니까 제가 학생인데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교 학생답게 잠깐은 살아보려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마드리드 학교에 그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조금 한 반년 정도 지금부터 딱 반년 정도는 정말 학생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주 들어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그 금호와 돌 상주음악가로서의 네 번의 독주회가 있어서 더 자주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12월 15일에 마지막 독주회를 앞두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올 브람스요. 네. 올 브람스라고 하시네요. 네, 브람스 소나타 1, 2번이 1부에 있을 예정이고 2부는 피아니스트 김다솔, 그다음에 첼리스트 문태국 씨랑 같이 이제 피아노 트리오 1번 B 메이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날도 되게 좋은 연주. 지금까지 세 번의 연주가 다 그랬지만요. 특히나 그 브람스의 깊이. 네. 또 아까 우리 조성현 군이 브람스 해줘서 네네, 굉장히 맞아요. 여러 좋은 티칭을 들었는데 또 좋은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 마지막 하나만 네.
예, 이분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이 질문이. 아, 마음과 다르게 몸이 뻣뻣하다면 음악을 표현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몸이 뻣뻣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유연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팔 쪽 말고는 사실은 거의 강목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악기 플레잉 말고 다른 분야에서 약간 팁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중에서 조금 동작이 유려한 것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수영 정도?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팁을 얻으려고 봐야지 이게 아니어도 어느샌가 이렇게 이미지처럼 탁 떠올라서 아 그때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될까라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툴이 이렇게 하나씩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재미있는 시간,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김병현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